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 제6편입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돛을 못 따면 산에 올라가서 칡이라도 캘 수 있는데 경찰이 총을 들고 있으니 올라갈 수도 없었다. 경찰이 있어 불편한 것도 있었다. 소리도로 이동한 지 닷새째 되는 아침이었다. 햇살이 헛간을 뚫고 들어오자마자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연신 들려왔다. 고함 소리는 이동할 때마다 들려왔다. 아닌 게 아니라 피난민들 보고 전부 선창으로 모이라는 소리였다. 피난민들은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행여나 배급을 주고 이동시키는 것인지 기대했으나 배급은 없었다. 피난민들은 이동한다면서 배급을 주지도 않자 불안한 기색이었다. 욕지도에서 이동 명령이 내려질 때 배급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쌕쌕이 불벼락을 맞았다. 배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이 이동만 시켜놓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서울 소녀는 고함 소리를 듣고도 나가지 않았다. 어떤 피난민은 경찰 부대가 귀찮은 피난민들을 배에 태워 깊은 바다로 데려가서 수장시켜버리는 것이라는 무서운 소리까지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서울 소녀는 삭풍에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어야만 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깊은 바다에서는 허우적거리다 죽을 것이라 물에 둥둥 떠있는 자신의 시체를 누군가 배에 던져버린 다음 죽은 몸뚱어리에 기름이 끼얹어져 불이 붙는 장면을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지 않으려 해도 그물에 걸린 것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좀처럼 헛간을 나갈 수 없었다. 고함 소리는 연신 들려오고 있었다. 서울 소녀는 헛간에 혼자 남아있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간 누나와 형이 서울 소년에게 빨리 나오라고 성화였다. 서울 소년이 헛간을 나와 선창을 보니 군함이 들어와 있었다. 부산 항만경비대 미군 군함이었다. 군함 앞뒤로는 대포처럼 큰 총이 철판을 두르고 얹혀 있었다. 병력을 실어 나르는 LST 군함이 아닌 경비함이었다. 소녀는 군함을 보고서야 안심이 되었다. 소리도역 포마을 사람들은 군함에서 총알 담긴 나무 상자를 내려 수레에 싣고 있었다. 누런 포대자루도 수레에 실어지고 있었다. 영어로 휘트 플라워라고 써진 포대자루에는 별 4개와 악수하는 손이 방패 안에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여러 나라 글자로 인쇄해 놨는데 한문도 있었으나 한글은 없었다. 대신 누가 친절하게 한글 손글씨로 미국 국민이 기증한 구호품이라고 써놔서 강냉이 가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냉이 포대자루는 피난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았다. 총알 상자와 포대자루를 실은 수레는
고개 넘어 경찰 부대로 가고 있었다. 대신에 덕포마을에 있던 피난민들이 역포마을로 넘어오고 있었다. 피난민들이 수레에 실려가는 강냉이 포대자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나 한 포대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서울 소녀는 참을만 했다. 톳도 먹었고 군함은 피난 화물선보다 빨라 금방 다른 피난민 수용소에 가면 배급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군 군함이라 쌕쌕이가 나타나면 불벼락을 쏟아붓지 않을 것이라는 그게 제일 든든했다. 그런데 군함에서 흰 면 포대자루가 느닷없이 선창가에 툭 떨어졌다. 강냉이 포대자루보다 작은 밀가루 자루였다. 밀가루 자루는 군함에 있던 한국인 해군 병사가 인심 쓰듯 피난민들에게 던진 것이었다. 밀가루 포대자루를 본 피난민들이 나방처럼 달라붙었다. 앞서 달라붙은 피난민들이 작은 포대자루를 서로 잡아채면서 식은 벌떡하고 뒤늦게 포대자루를 발견한 피난민들은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자 군함에 있던 병사가 또 포대자루 한 개를 안고 나타났다. 이번에는 강냉이 포대자루였다. 경찰 부대에 보급할 식량을 병사가 봉창질했을 포대자루를 본 피난민들은 서로 받으려고 군함으로 붙었다. 서울 소년도 어른들 뒤에 달라붙었다. 병사는 포대자루를 피난민들에게 던지지 않고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에는 흰 옷 입은 사람이 뒤집힌 채 선창과 군함 사이에 끼어 있었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였다. 잠시 물을 내려다보던 병사가 밀가루 포대자루를 선창으로 던지자 피난민들이 어디서 힘이 남아 있었는지 서로 거머채려고 아귀다툼을 벌였다. 다툼에서 밀려난 피난민들이 물에 떠있는 시체를 나뭇가지로 뒤집어 보니 훌죽이 아저씨였다. 어젯밤까지 곁배 위에 앉아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어 있었다. 훌죽이 아저씨 죽음은 땅에 묻히지 못하고 선창가 한쪽에 거적을 뒤집어 쓰고 널려 있어야 했다. 피난민들이 죽음을 건져내긴 했으나 타고 가야 할 군함이 언제 떠날지 몰라 산에 묻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수레를 타지 못한 거적 죽음은 역포마을 주민들 몫으로 남겨두어야 했다. 한 가족이 영원히 사라졌다. 군함은 피난민들을 태우고 소리도 역포마을을 떠났다. 피난민들은 자기 짐들을 끌어안고 이야포를 바라보았다. 총소리도 나지 않았고 검문도 없었다. 피난민들 얼굴에는 흰 그늘이 지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고 어떤 말도 없이 이야포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혹한 비극 연기를 끝낸 배우가 조명 꺼진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울 소녀는 몇 번이나 안도라는 섬 이름을 외우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선실로 들어갈 수 없어 죄다 갑판에 있어야 했다. 갑판에도 기관포가 자리 잡고 있어 피난민들이 타기에는 피좁았다. 만주 아저씨는
줄로 엮어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고 동대문 아줌마는 딸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형은 경찰이 준 돈을 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어 바지고랑 속에 가무려 넣고 있었다. 누나는 젖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돈을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서고지에서 담치를 사는데 30원을 썼다. 남은 돈이면 어디를 가도 당장은 살 수 있었다. 혹시 죽게 되더라도 알아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군함은 빨랐다. 바람은 시원하고 배 안으로 튕겨 들어오는 바닷물은 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했다. 남해군 떼섬 사이를 몇 번 빠져나가는 동안 나슨해진 피난민들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한두 명씩 졸기 시작하더니 집단 최면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죄다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갑판에서 피난민들은 통제하던 해군 병사도 포신을 잡고 무덤덤하게 서 있었다. 누나가 해군 병사에게 물었다. 이 배 어디 가는 거야요? 거제도라요. 거제도가 끝이야요? 피난민들 내려주고 부산 기지로 가는데 와그라요. 우리도 부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요? 해군 병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누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해군 병사는 졸고 있는 피난민들 사이를 헤집고 군함 뒤로 가버렸다. 누나 곁에서 졸고 있던 동대문 아줌마가 눈을 떠서 누나에게 부산? 이라고 물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섬이라고 해서 전선으로부터 안전한 곳도 아니었다. 섬에 설치된 피난민 수용소는 흰 염소들만 가둬놓은 곳과 다름없었다. 혹시 백길이 끊어져 나라에서 주는 배급을 받지 못하면 풀을 뜯어먹든 굶어 죽든 알아서 살아야 하는 곳이 섬이었다. 또 군함이라곤 딱 한 척밖에 없는 인민군이 바다에서 섬을 공격할 일 없어도 바다에 선을 그으면 그게 전선이었다. 전선 위쪽에 있으면 적이 되는 것이니 어느 섬에 있어야 전선 아래쪽인지 피난민들은 알 수 없었다. 오로지 선을 긋는 미군이나 군경만 알 수 있는 선이었다. 그럴 바에야 배급을 못 받아도 육지가 나았다. 전쟁은 이내 끝날 것이고 서울 집으로 돌아가려면 기차가 있는 부산이 훨씬 수월하다고 누나는 판단했다. 그러나 형제는 피난민들과 따로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여 누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해군 병사가 다시 돌아왔다. 처자요. 거제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있으소. 부산에서 내려주는 거야요? 네, 허락받고 왔는데 처자 서울서 피난 왔는겨? 네. 서울서 피난 온 사람들 봉내에 모여 있소. 봉내가 어디야요? 병사는 또 대답하지 않았다. 전선에서 비켜있는 사람들은 밀려드는 피난민들에게 실둥머룩해지고 있는 중이었다. 더구나 부산은 피난민들로 미어 터질 지경이라 사람들이 시트해져 있었다. 처자는 동생들하고만 피난 왔는겨? 부모님이 비행기 총에 맞아 죽었더랬어요. 어디서요? 그 앞섬에서요. 처자도 안 됐어. 운명이다 생각하소. 이번에는 누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사 말대로 인간이 저지르는 전쟁에 부모 형제가 죽은 것이 운명이라면 운명을 결정한 그 사람을 알고 싶었다. 그러나 도망간 선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경찰이나 병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군함이 물살을 가르는 소리 외에는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었다. 어느덧 군함은 푸르른 빛이 돋는 섬에 도착했다. 수십 척의 배들이 몰려있고 너른 들판이 보여 육지 같았다. 피난민들은 또다시 갇혀 있어야 할 섬을 바라보았다. 섬 주민보다 더 많은 피난민과 포로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제도 장승포였다. 군함에서 내리던 만주 아저씨가 누나에게 물었다. 와, 안 내리네. 우린 부산으로 갈게 하요. 부산? 만주 아저씨는 생급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모도 없고 일가도 없는 부산으로 간다는 누나 말에 고개까지 도리질했다. 만주 아저씨는 다음 말을 남기지도 못하고 피난민 대열에 떠밀려 배에서 내려야만 했다. 이번에는 병사가 동대문 아줌마에게 물었다. 아줌매는 와 안 내리는겨? 나는 부산에 외삼촌이 살고 있어서 거기로 갈까 해서. 그럼 그냥 부산에 있지 고생스럽구러 뭐하러 왔다 갔다 하는겨? 알아서 하소. 병사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피난민들을 내려준 군함은 장승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군함에서 내린 피난민들이 개미처럼 열을 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아스라이 보이고 있었다. 피난민이라고 불리고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이었다. 장승포를 떠난 군함은 어느덧 부산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연안여객선이 출발하는 부산 세관 뒤편 연안부두였다. 군함이 옆구리를 댄 곳은 부산 항만 여수 뱃머리였다. 부산에서는 연안부두를 여수 뱃머리라고 불렀다. 부산 성남초등학교 운동장 서울 피난 수용소에서 이동명령을 받고 부산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던 여객선은 보이지 않았다. 삼남매와 동대문 아줌마 모녀는 여수 뱃머리에 옆구리를 댄 군함에서 내렸다. 여수 뱃머리 옆으로 늘어진 부산항 부두에서는 미군 수송선이 쉼없이 군수물자를 부두에 내려놓고 있었다. 처자요, 힘든 일 있으면 일로 찾아오소. 병사는 애운한 듯 배에서 내리는 누나에게 자기 주소를 적어 건네주었다. 자신은 포항으로 올라갔다 올 것이며 훈련받고 육전대 장교가 될 것이라고 자랑까지 했다. 누나는 해군 병사가 시답자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버리려는 것을 형이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다. 삼남매와 동대문 아줌마 모녀가 부산에 내리긴 했으나 두 식구 모두 부산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부산에서 갈 곳도 잘 곳도 없었다. 부산항 여수 뱃머리에는 삼남매와 동대문 아줌마 모녀만 덩그렇게 서 있었다. 부산도 뜨거웠다. 제3장 부활. 부산으로 오긴 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누나는 동대문 아줌마에게
서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영도다리 건너 봉내에 갔다 와보자고 말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를 일이었다. 누나와 동대문 아줌마는 영도다리를 건너기 위해 여수 뱃머리 뒤 조차장 철길을 따라 걸어갔다. 형제와 아줌마 딸은 부산항을 바라보며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 형제가 여수 뱃머리에 쭈그려 앉아 부산항에 쏟아져 들어오는 미군 전쟁 물자를 하역하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줌마 딸이 형 홍춘송에게 물었다. 오빠, 우리 엄마 언제 와? 좀 있으면 올 거야. 이번에는 홍춘송이 아줌마 딸에게 물었다. 니네 식구 몇 명 있었냐? 5명. 그럼 3명 죽었냐? 누구 죽었냐? 아버지하고 오빠 둘. 아줌마 딸이 대답하자 동생 홍춘복이 훌쩍거렸다. 안도나 소리도에서는 형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부산 여수 뱃머리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부산항 제1부두 창고 앞에서는 전선으로 떠날 미군들이 떠들러 대면서 장난까지 치고 있었다. 전쟁을 하러 온 군인들 같지 않게 히히낙낙거리고 있었다. 어느 나라에 온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웃고 떠드는 백인 병사들 피부는 소련군 피부색과 다를 바 없었다. 소련군한테 미군 똥바가지 철모를 얹어 놓으면 소련군인지 미군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2부두에서는 미군 화물선이 나무 상자를 그물로 싸서 부두로 내려놓고 있었다. 독수리가 발톱으로 벼를 움켜쥐고 있는 문양이 찍혀있는 나무 상자들이었다. 나무 상자들이 부두에 닿자마자 흰옷을 입은 한국인 노무자들이 재빠르게 달라붙어 옮겨 쌓았다. 무더위가 꺾이지 않는 광복절이라서 우통도 벗고 맨발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비늘처럼 번들거렸다. 나무 상자가 위태롭게 산더미로 쌓여도 감독하는 미군이 달리 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위험한 물건들은 아니었다. 형,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식량.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배급해 줄까? 줘도 공짜로 주겠냐? 형 홍춘송은 단언했다. 이북에서 해방을 맞았을 때도 소련이 식량을 지원해주면서 정작 이북에 들어온 소련 군인들은 소, 돼지는 물론이고 여자까지 잡아갔다. 정작 위험한 군수물자들은 제3부두에서 하역되고 있었다. 그것도 탱크였다. 탱크에는 색색이처럼 별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북한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다던데 미국도 탱크를 보내고 있었다. 전쟁은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동생 홍춘봉이 엉뚱한 질문을 했다. 형, 저 탱크 얼마나 비쌀까? 그런 거 왜 물어? 저 탱크 만든 공장 주인이 부자일 것 같아서. 동생이 뜬금없는 말을 했지만 홍춘송이 생각하기에도 탱크를 만들 정도로 큰 회사라면 공장도 엄청 크고 인부도 많이 부리는 큰 부자여야 될 것 같았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탱크를 많이 만들어 팔면
큰 부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려면 전쟁이 아주 크게 일어나야 했다. 고향 평안북도 용천군 양화면 용안포에서 살 때에도 재련소 일본인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가서 만주국을 세우자 재련소 주인은 만주로 오가는 일본 군들이 타는 말에 붙일 발구 편자나 안장 따위를 만들어 팔았다. 수완이 좋은 일본인 주인은 대포 수레와 쇠바퀴도 만들어 일본군에게 팔게 되자 재련소 공장까지 차리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나서 재련소는 밤새도록 기계를 돌려댔다. 덕분에 일거리가 없던 마을 사람들도 재련소에 가서 일을 했다. 전쟁이 한참 달아오를 때에는 집에서 빈둥거리는 마을 남자는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일을 해봤자 조선인 노임은 쥐꼬리보다 더 적게 줘서 불만이 많았지만 조기잡이 철이나 소금 경작하는 여름이나 되어야 뜸하게 뱃일과 염전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일본이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지는 몰라도 전쟁이 커지는 것만큼 마을 술집은 흥청거렸다. 일본이 패해서 일본인 주인도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큰 돈을 벌어서 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한참 후 누나와 동대문 아줌마가 기름 드럼통과 철로 만든 상자들이 산을 이루어 차곡차곡 쌓여있는 조차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총을 옆구리에 올려놓고 있는 미군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총알이나 무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철길 따라 걸어오는 누나와 동대문 아줌마를 미군이 손짓으로 불러 세웠다. 여전히 옆구리에 올려놓은 총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무어라 말을 했다. 누나와 아줌마가 미군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미군은 누나와 아줌마 뺨을 한 손으로 문질러 보면서 한 손으로는 총을 계속 움켜쥐고 있었다. 이상한 행동이었다. 전쟁 전에도 가족이 이남으로 월남에 넘어오다 38선을 지키고 있던 미군이 엄마와 누나 몸을 더듬으며 무기 소지 여부를 수색했다. 그때는 뺨을 만져보지는 않았다. 미군 앞에서 어쩔 줄 모르던 누나와 아줌마는 우물쭈물 개걸음으로 비켜났다. 다행히 미군은 총뿌리를 겨누거나 붙잡지 않아 그대로 비척거리며 올 수 있었다. 삼남매와 동대문 아줌마 모녀 두 식구는 영도 다리를 건너갔다. 영도 복내동에는 서울 피난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뒤늦게 부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부산은 이미 군사기지가 되어 있었고 피난민들을 따로 수용할 만한 공간도 없어 알아서 누워 잘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복내동 서울 피난민들은 나무를 주워다 엮어 세우고 거적을 뒤집어 잠자리를 마련했다. 그나마 부산시에서 두 사람당 한 장씩 가마니를 주어서 그거라도 깔고 잘 수 있었다. 삼남매와 동대문 아줌마도 각자 빈자리를 헤집고 들어가 나무와 거적으로 움막을 지었다. 먹고 자는 것이야 헛간 짐승이나 다를 바 없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거나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해 안심이었다. 부산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온 미군들이 연신 들어오고 있어 인민군이 공격해와도
끄덕없었다. 정부도 부산으로 옮겨와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 있어 적어도 부산은 안전했다. 유엔군이 한국을 도우러 몰려온다고 하니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러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다. 서울에는 외삼촌도 있고 집도 있었다.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날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메가더 장군이 서울로 들어갔다는 말이 봉내 서울 피난민촌에 돌아다녔다. 유엔에서 인민군을 압록강 너머로까지 몰아내는 것을 결의했다는 소문까지 났다. 아닌 게 아니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까지 했다. 그때서야 삼남매는 안심하고 서울로 올라갈 것을 결심했다. 이미 봉내 서울 피난민들은 많이 돌아간 상태였다. 누나는 동대문 아줌마에게 물었다. 서울 집에는 안 가는 거야요? 동대문 아줌마는 서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딸을 누나에게 맡겨놓고 하루 종일 어디론가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곤 했는데 용하게도 미군 모포나 깡통을 들고 왔다. 덕분에 삼남매도 가만히 대신 미군 모포를 깔고 자고 미군 깡통도 먹어볼 수 있었다. 서방도 없고 친정이 서울도 아니고 가봤자 아무도 없다. 차라리 부산이 낫다. 아줌마는 부산에 눌러 있겠다고 했다. 이북에서 월남하여 남의 집 방 한 칸 얻어 살았던 터에 서울 올라가 봤자 들어가서 살 집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계속 여기 봉내에서 살 거야요? 방 하나 얻으려고 해. 어디에다가요? 서면. 전쟁 중에 돈 벌기가 서울보다 수월하다는 동대문 아줌마는 결국 부산에 남았다. 삼남매는 동대문 아줌마와 헤어져 서울 집으로 향했다. 차라리 배급을 주지 않더라도 피난민 이동 명령만 내리지 않았다면 두 식구는 온전하게 살아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북 영동, 노근리나 안도나 피난민 이동 명령을 따르다 떼죽음을 당했다. 삼남매가 서울 집으로 올라가는 길은 피난 내려올 때보다 몇 배나 고단하고 오래 걸렸다. 서울이 수복되었다지만 올라갈 열차가 마련되지 않아 하룻밤을 부산역 광장에서 쭈그려 자고서야 다음 날 겨우 열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했어도 20-30분 바퀴를 굴리다 멈추고 몇 시간이나 서 있다 출발하기를 반복했다. 온 종일 걸려 도착한 동대구역 조차장에서는 기관차가 열차를 떼어놓고 가버렸다. 기관차가 부족하다 보니 어디에 서 있는 열차를 끌어다 주고 다시 온다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열차에서 내려 나무를 주워와 불을 떼고 솥을 얹어 밥을 지어 먹었다. 기관차가 언제 다시 돌아와 열차를 끌고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선로 곁에서 밥을 먹었다. 기다림 끝에 기차는 겨우 동대구를 출발할 수 있었으나 외관 앞에서 또다시 움직일 줄 몰랐다. 기차가 멈춰 서는 곳은 대부분 폭격을 맞아 선로가 끊어진 곳이었다. 미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치면서
미군 폭격기들은 외관 김천, 대전, 이리 등 기차역이라곤 죄다 폭탄을 쏟아부어 성한 철로가 없었다. 엉망이 되어버린 기찻길은 철로 토막을 저기서 떼서 이쪽으로 붙이고 이쪽에서 떼다 저쪽으로 갖다 붙여 그때그때 필요한 철로를 연결해서 움직였다. 이번에는 기차가 역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또다시 멈추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갑갑함을 못 이긴 형제가 기차에서 내려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 보니 마을이 텅 비어 있었다. 집이란 집은 폭격을 맞아 지붕이고 벽이고 무너져버려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사과나무에 설익은 사과들만 붙어 있었다. 형제는 사과 몇 개를 따 호주머니에 넣었다. 형제가 사과를 씹어 먹으면서 다시 기차로 돌아오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삽을 어깨에 걸친 채 둔덕밭에 앉아 형제를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곁에는 아직 때도 입히지 않은 봉분 3개가 있었다. 또 묻어야 할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퀭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형제가 사과를 따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럴 힘도 없어 보였다. 영등포에는 5일 걸려 도착할 수 있었다. 한강 인도교가 부서져 있어도 부교가 설치되어 있어 염리동 집까지 걸어서 올 수 있었다. 염리동 집은 절반이 무너져 있었다. 인민공화국 치하로 있었던 서울은 미군기 폭격을 맞아 아현동이 잿더미가 되었어도 염리동에는 폭탄이 직접 떨어지지 않아 절반이라도 집 형태가 남아있었다. 세간도 온전히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소중히 했던 축음기까지도 그대로 있었다. 누가 축음기를 틀었는지 축음기 회전판에는 가수 남인수의 감격시대 판이 얹혀 있었다. 옆집 노부부 말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각하는 인민군들이 비어있는 삼남매 집에 며칠 머물러 있다가 북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집에 놔두고 갔던 물건 중에 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더해진 것이 있었다. 방 안에 인공기가 걸려 있었다. 누나는 얼른 인공기를 떼어내 불을 붙여 태워버렸다. 그리고 옆집에서 가져온 태극기와 성조기를 문 앞에 꽂아 놓았다. 그러자 동생 홍춘복은 성종기는 그대로 두고 태극기를 뽑아버렸다. 피난 화물선에 태극기가 걸려 있어도 불벼락을 맞았으니 성조기만 걸려 있으면 불벼락을 맞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형은 방 벽에 인민군들이 쓴 글자를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방 안 구석구석에 이완용의 정신적 후예, 만고역적 이승만, 괴로집단 전면적 괴멸이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글을 손바닥에 침을 묻혀가며 지웠다. 집에 머문 인민군들이 무엇으로 글씨를 썼는지 세계 민주진영의 성벽 소련 만세. 글자는 침 묻은 손바닥으로는 지워지지 않아 칼로 긁어내야 했다. 피난을 떠나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던 옆집 노 부부는 누나에게 7 식구 중에 3남매만 살아서 돌아온 사연을 듣고서 그곳이 어딘지 물었다. 안도가 어디요? 여수에서 가까운 섬이라고만 들었더랬어요.
인민군 비행기가 거기까지 가서 총을 쏘았나? 인민군 비행기가 아니래요. 인민군 비행기는 여의도 비행장 부술 때 봤더랬잖아요. 그럼 미국 비행기? 호주기라고도 하고 미군 비행기라고 하더래요. 미군 비행기가 섬에 총을 쏘는 거랑 인민군한테 이기는 거하고 뭔 상관이요? 할머니는 누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미군 폭격기가 인공치하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염리동 뒷산 방공호 속에 숨어있다가 밤에 나오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비만 오면 다음날 여지없이 한강 마포나루에 누런 군복을 입은 인민군과 섞여 흰옷 입은 사람 시체가 동동 떠내려와서 죽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반공단체에서 활동하던 동네 청년들이 인민공화국 치하에서는 붉은 천 조각을 팔에 두르고 동네 사람들 노력 동원을 시킨 게 폭격 맞아 죽은 시체 치우는 일이었단다. 동네 청년들 한 몸에 남쪽 북쪽이 다 들어있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해서 붉은 편에 서지 않는다는 증표도 아니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흰옷을 입고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붉은 편이 좋아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을 할 때 인공기와 소련기를 버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든 평양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평양 사람들이 폭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디에서 어느 편 백성질을 하든 간에 폭격을 사람은 가리지 않았다. 미군 폭격기들은 자신들의 임무만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었다. 옆집 할아버지는 인공치하 서울에 있으면서 배가 많이 고팠던지 누나에게 먹는 것만 물어보았다.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피난 떠났던 사람이나 서로에게 물어볼 것은 많았다. 부산에서 배 안 골았나? 부산에 있을 때는 배급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랬어요. 서울에 남아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소련 구호품은 배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민군 배를 서울 사람들이 채워줘야 했으니 소련은 미국보다 훨씬 형편없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좋다고 방안에 소련 만세라고 쓴 인민군이 한심했다. 차라리 피난 가지 말고 서울에 있었으면 굶기는 했어도 죽지는 않았겠나. 할아버지는 혀를 찼다. 죽는 것보다는 굶는 게 나았다고 할아버지가 누나에게 말했지만 그건 안도 서고지산에 갇혀 며칠 동안 굶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이었다. 할아버지 말대로 서울에 남아 있었으면 혹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겠으나 그것도 월남한 사람이 무사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인공치하에서 빨간 완장을 차고 돌아다녔던 동네 청년들이 삼남매 가족이 월남인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인민위원회에 일러 바치지 않았을 리도 없었다. 서로 인공치하에서 노력동원을 뼈 빠지게 해서 살아남아 서울 수복을 맞았다고 해도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승만 정부는 부역자 처벌 특조령을 만들어 인공치하에서 백성질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다. 전선을 피해
피난 갔다 온 사람은 공산주의에 맞서 항거한 애국자이고 피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공산주의를 환영한 빨갱이가 되어 있었다. 삼남매는 외삼촌을 찾아 남대문 가게로 걸어갔다. 서울 사대문 안은 폭격을 맞아 성한 건물이 없었다. 남대문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무너진 잔해에는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화가 너덜거리고 있었다. 집집마다 인공기 대신에 태극기를 내다 걸고 대문에는 유엔군 환영이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놓고 있었다. 남대문 시장 가게에 외삼촌은 없었다. 가게도 부서져 있고 생사 여부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피난 갔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인공치하에서 의용대에 들어갔다가 북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있고 폭격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었으나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었다. 삼남매가 서울 집으로 돌아와도 친인척 한 명 없었다. 아는 사람이라곤 오로지 동네 사람밖에 없었다. 서울 염리동 집에서 머무는 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압록강까지 밀려난 인민군을 도우려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서울 시민 피난 대피령이 내려졌다. 1차 피난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군이 인민군을 무찌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연설하더니 2차 피난 때는 신승무 국방장관이 중공군이 서울로 들어오고 있으니 보따리를 싸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서울 토박이인 옆집 노부부도 피난 보따리를 싸야 했다. 같은 민족 인민군이 아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다는데 서울에 남아있다가는 폭격 맞아 중공군과 같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삼남매는 부모 없이 피난 보따리를 싸서 또 영등포역으로 가야만 했다. 그해 눈이 펑펑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다. 한강이 꽁꽁 얼도록 모질게 추웠다. 한 번 떠나봤던 피난길이지만 추운 날씨는 몸서리 치게 만들었다. 영등포로 가기 위해 마포나루로 걸어가 보니 이번에는 군인들이 트럭으로 피난민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한강물은 트럭이 굴러다녀도 끄덕없을 정도로 꽝꽝 얼어 있었다. 영등포역에는 피난민들로 인산이내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 시민 피난 대피령이 내리기 전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까지 합쳐져 화물차 안에도 깻잎 한 장 끼워 넣을 공간이 없었다. 할 수 없이 화물칸 지붕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삼남매가 부모 없이 매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떠나야 하는 두 번째 피난길이었다. 30만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고 그만큼 유엔군 비행기는 폭탄을 많이 달고 머리 위로 날아갔다. 대구에는 피난민 수용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당연히 배급도 없으니 삼남매는 잠자리와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수중에 있는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당장은 지낼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서울은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으나 전선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언제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막연한 날들이 지나고 있었다. 누나는 돈이 줄어들자 동대문 아줌마를 만나러 혼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만주 아저씨까지 만나고 왔다.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 있었던 만주 아저씨는 부산으로 와 있었다. 거제도에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쌀로 배급을 받긴 했으나 인민군 포로 소용소까지 만들어지고 일사후퇴로 이북에서 많은 피난민들까지 거제도로 들어오는 바람에 배급이 끊어져 버렸다. 동량을 해서라도 살 수 있다면 피난민들한테는 부산이 나았다. 만주 아저씨는 부두에서 미군 군수물자 하역 일을 하면서 날품팔이 품삯으로 초량동 언덕배기에 학고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돈을 지니고 왔거나 부두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학고방이라는 판잣집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부산으로 내려가자. 누나, 부산 가서 또 어디서 자? 동생 홍춘복이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는 움막을 치고 자더라도 월세 내면서 살 수 없다며 보따리를 쌌다. 삼남매는 부산으로 3번째 오게 되었다. 만주 아저씨가 움막을 치라고 초량동 조차장 창고 옆 매축지에는 피난민 움막 촌락이 형성돼 있었다. 매축지 피난민들 중에는 신의주나 고향 용천군 사람들도 덜어 있어 의지할 수도 있었다. 삼남매도 나뭇가지로 움막 골격을 만들고 거적으로 지붕을 만들었다. 만주 아저씨가 도와줘서 더 크게 만들고 출입문도 달았다. 보기에 형편없어서 그렇지 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움막은 들어가 있기에는 괜찮았다. 만주 아저씨는 서울에 올라갔다 온 삼남매에게 물었다. 서울은 어떻더냐? 폭격 맞아서 다 무너지고 사람도 많이 죽었더랬어요. 공산주의자들을 막고 데모크라시를 지키려다 보니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구나. 누나가 대답하자 만주 아저씨는 알아먹게 설명해 주었다. 많이 배운 만주 아저씨는 확실히 달랐다. 사람들은 전쟁통에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원통해하거나 침묵으로 통곡을 집어삼키는데 만주 아저씨는 차분하게 왜 희생이 따르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삼남매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데모크라시라는 것이었다. 홍춘송이 만주 아저씨 말을 들어보니 월남하기 전 이북에서 매일 집회에 동원하여 외치게 했던 것이 민족을 짓밟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민족 반역자 이승만을 타도하자는 구호였다. 그러니 북한에서 목숨처럼 지키려는 민족과 남한에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켜야 할 데모크라시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민족이나 데모크라시나 둘 중 하나는 멸망해야 전쟁이 끝날 일이니 만주 아저씨 말은 알 듯 모를 듯 하였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데모크라시를 지키려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나야 한다면 데모크라시 나라 미국에서는 얼마나 죽었는지 그게 궁금했다. 하여튼 미군은 데모크라시 군인들이므로 민간 약탈이나 해대는 소련군과는 달랐다. 미군이 소련군과 확실히 다른 것은 미군 도시락 시레이션이었다. 미군 깡통은 동대문 아줌마가 가져와서 먹어봤지만
도시락 시레이션은 조차장 창고에 살고 있던 진홍섭이 자랑삼아 맛만 보여주었다. 소련군들이 먹던 시커먼 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역시 미국과 소련은 달랐다. 진홍섭은 일본 징용 귀환동포 2세였다. 매축지 기차조차장 창고에는 해방 후 일본에서 부산으로 돌아온 귀한 동포들이 칸을 나누어 살고 있었다. 거기에도 이북 출신들이 많이 있었다. 38선 때문에 이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별달리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눌러앉아 부두 품팔이로 살아가고 있었다. 거기에 살고 있던 떡거머리 총각 진홍섭이 홍춘송에게 물었다. 너 몇 살이냐? 16, 아니 17. 홍춘송이 대답했다. 부산에서 3번 오는 동안 해를 넘겨 1살이 보태졌다. 나는 호적에 16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18이다. 진홍섭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아버지가 일본에 징용 갔다가 오는 바람에 호적 나이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레이션에서 껌 한 토롱을 꺼내 씹어보라는 호의까지 베풀었다. 홍춘송이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씹어본 껌은 설탕처럼 달콤하기 그지없고 오랫동안 질겅질겅 씹을 수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시레이션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피난 생활 중에 처음으로 맛본 달콤함이었다. 개성 월남인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미국에서 보내준 강냉이 가루를 먹었으나 껌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다. 진홍섭은 시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자랑해 댔지만 얼마 못 가 홍춘송도 시레이션을 먹어볼 수 있게 되었다. 서면에 있다는 동대문 아줌마를 만나러 간 누나는 미군 껌뿐만 아니라 비스킷도 가져왔다. 동대문 아줌마는 서면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빨래를 해주며 살고 있었다. 미군 빨래를 해주는 대가로 미군이 쓰다 버리는 모포나 깡통 등을 받아 돗대기 국제시장에 가서 내다 팔았다. 빨래 품삯으로 달러도 받았으나 달러보다 미군 깡통이나 미군 모포가 품삯보다 돈이 더 되었다. 부산에는 전쟁에도 끄덕없고 전쟁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많아서 미군 물품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동대문 아줌마는 걷어온 빨래를 누나에게 맡기고 미군 물품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미군 빨래를 시작한 누나는 쌀도 사가지고 움막으로 돌아왔다. 보레이, 쌀 없으면 죽는 거니 잘 때도 꼭 안고 자야 한다. 알았네. 누나 또 자고 와? 추워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힘들다. 누나는 쌀 포대를 동생들에게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다. 초량에서 서면까지 걸어갔다 오려면 먼 길이었다. 누나는 쌀이나 먹을 것을 가져올 때나 움막에 들르기 시작했다. 형제는 누나 없이 움막에서 지내야 했다. 형, 자고 있는 동안 누가 쌀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그것은 홍춘송도 고민이었다. 정부에서는 피난민 배급을 준다고 소문만 내놓고는 실제로 배급을 주지 않았다. 일사후퇴로 이북에 있던 사람들까지 워낙 많이 피난 내려와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피난민들은 자급자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형,
보따리를 발에 묶고 자자.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동생 홍춘봉의 생각은 뛰어났고 실제로 효과를 보았다. 누나가 갖다 준 미군 모포도 누가 훔쳐가버려 다시 가마니를 깔고 덮고 자고 있던 중이었다. 움막에 문이 있어봤자 부두에 가서 놀다 오다 보면 냄비고 옷이고 하나 둘씩 신압으로 없어지고 있었다. 초량동의 그 많은 피난민 움막과 학고방을 뒤져 찾아낼 수도 없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쌀만큼은 도둑 맞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 형제는 쌀 보따리와 옷 보따리를 각자 하나씩 발목에 묶어놓고 자기로 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추위에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그러다 지쳐 잠에 떨어지게 되면 좀처럼 인기척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서울만 추운 것이 아니라 부산도 춥기는 마냥 같았다.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살이 찢어질 정도로 추웠다. 형제가 추위에 떨다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움막 안으로 더듬거리며 들어왔다. 누구요? 형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벌떡 일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막에서 엉덩이를 빼고 있었다.